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할 사람이 개혁의 주체가 되었다. 우리 당에서 비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와 정의당에서 비판하고 있는 면입니다.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할 사람이 개혁의 주체가 되었다. 예, 그와 관련해서 우리 그 과학기술계 인사가 좀 재밌는 말 했는데요. 네. 당시 그 박기영 교수를 보고 박기영 그 혁신본부장이 된 걸 보고 승부 조작에 관여한 사람을 심판에 앉힌 셈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탁현민도 모자라서 박기영까지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아무리 비난을 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내 사람이다. 나는 그 사람을 쓰겠다 한다면 요지부동입니다. 불통의 달인 문재인 대통령. 적어도 탁현민, 박기영만큼은 국민들이 다 반대하는데 제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사람이 없고 그렇게 인재가 없으니까 다시 한번 제고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이슈, 건강보험입니다. 예. 이것도 상당히 아주 논란이 많았고 시끄러웠던 사유였죠. 예. 자, 가장 우리가 관심을 가질 부분은 과연 국민건강보험공단 적립금, 재정이 감당할 수가 있느냐, 그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30조 6천억이나 들어가는 큰 사업인데. 그렇습니다. 그 과거 그 정부에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그렇죠. 맞아요. 제도의 그 효율성, 네. 그리고 엄청난 그 재정 건전성, 그리고 그렇죠. 내는 비용에 비해서 그 효과가 엄청나게 크다. 이것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또 배우러 많이 왔었는데요. 그렇죠. 지금 뭐 물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는 그 정책 자체가 국민을 위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혹시 그게 따라서 현재 국민 건강보험이 가지고 있는 재정 건전성이 악화돼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기금 자체가 고갈된다면 이거는 좋은 정책이 아니라 바로 그 아주 좋은 정책으로 유지돼 왔던 제도 자체를 없애는 꼴에 불과하죠. 그런데 이와 비슷할 정도로 지금 예상되는 것이 2023년도에 기금이 고갈된다고 돼 있고 심지어 2025년에는 적자가 약 20조 원에 이를 거다. 이런 그렇죠. 보도가 있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됩니다. 특히 이와 같은 것이 문제되는 것은 사실은 앞으로 우리나라에 왜 갈수록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된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약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많아지죠. 것이죠. 그럼 비용이 커지게 돼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지금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조금 더 많이 내고 혜택을 적게 가지는 구조로 그렇죠. 바꿔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지금 국민건강보험 지금 재정이 아주 안정적으로 되어 있는 건강보험을 손을 대 가지고 적게 내고 많이 혜택을 주는 구조로 가게 되면 지금 당장은 괜찮을지 몰라도 몇 년 뒤에 기금이 고갈됐을 때는 결국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더 나쁜 혜택을 받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정권이 5년에 유한한데 5년 동안에 모든 기금을 다 써버리고 나면 그 다음 정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전혀 미래 세대를 생각하지 않는 그런 정책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당장은 조금 욕을 먹는다 하더라도 그 포퓰리즘적인 정책을 좀 순환시키고 적게 내세우면서 좀 재정 건전성을 계속 유지해가면서 좀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정책 그런데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난 총선 때 당 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좀 아쉽다라는 평이 나왔던 점이 뭐였냐면 왜 공무원 연금을 개혁하셔가지고 공무원표를 다 떨어지게 하셨냐라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살펴볼 때 공무원 연금도 사실 이것이 좀 더 많이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꿔야지만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개혁을 단행을 했죠. 역대 정부에서 모두 다 공무원 연금 개혁해야겠다는 필요성은 인정을 했었지만 하게 될 경우에 공무원표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니까 못했었던 거예요.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건 필요하다 진행을 했었죠. 그 대가로 총선에서 공무원표 다 날아가 버렸죠. 사실 통치자라면 당장 내 임기 5년 동안 박수 받는 게 보다는 그 5년 이후, 10년 이후, 20년 이후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야 될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이경환 부대변님 아주 정확히 말씀을 지어가셨는데 당장은 문재인 케어 5년 동안은 지장 없이 아마 가능할 겁니다. 국민들 몇만 원씩, 몇십만 원씩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혜택은 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5년 이후에 보험료 2배, 3배 왕창 올려야 되고 그 이후 정부는 어떻게 감당하라고 하는 것인지 바로 이 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실무가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들었을지 그리고 재정에 대해서 정말로 취임 후 불과 90일 지나지 않았는데 충분한 재정적 검토가 선행되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이슈, 전자파입니다. 예, 그렇죠. 그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에게 전자파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죠. 이게 중요한 근거라고 얘기했죠. 그거 있었어요. 성주 참외를 먹으면 전자파 때문에 뭐 이상하게 돼버린다. 괴담까지 예. 들어왔었어요. 하여튼 뭐
과거 뭐 그 광우병 사태 때도 그랬지만 뭘 정책만 하려고 하면 이상한 괴담이 돌아서 항상 문제가 됐었는데 그렇죠. 이번에 전자파도 거의 괴담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죠. 무슨 뜻이냐면 실제로 그 전자파가 그 주위의 주민들에게는 전혀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이제 밝혀지는 상황에 오니까 지금 그 원래는 그 환경 영향 평가라든지 해서 전자파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자고 하는 주민들이 이제는 전자파 검증 자체를 막겠다고 나온 겁니다. 이건 좀 어떻게 보면 자신의 논리에 반대되는데 물론 이유는 다른 걸 많이 달고 있죠. 뭐 우리가 뭐 간이 검사 뭐 이런 것들 용인할 수 없다. 네. 일단은 사드 배치된 걸 다 물린 다음에 정상적으로 전자파를 검증해보자 이런 핑계를 들면서 어쨌든 현재는 그 전자파 검증 자체를 그 일부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막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네. 이와 같이 공권력이 전혀 행사되지 못하는 무법천지인 사회에서 국가가 전혀 거기에 대해서 개입하지 못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오래되면 즉 법적 안정성이라는 것이 무너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이 정부 자체가 힘이 없구나. 국가의 공권력이 그대로 유지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가 알 수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눈앞에 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공권력이 국민이 보기에 그대로 살아있다. 라는 정도의 공권력 행사는 이루어져야 되는데 적법한 행사도 못하게 되면 지금 거기 있는 시민단체들이 무슨 사법적인 권한이 있어서 들어가는 차를 막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피해서 헬기로 간다. 근데 어제는 또 헬기 자체도 가기 위해서는 이 기상이 좋아야 되는데 기상이 안 좋아가지고 헬기도 못 들어갔다. 그러면서 이제 그 검증 자체가 못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국민들이 과연 이런 공권력이 무너지고 있는 현상들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할지 좀 문제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송영무 국방장관이 국회에 출석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전자파 영향이 어느 정도 되느냐라는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내가 해군 참모총장을 근무할 때 이지스 레이더가 있지 않느냐. 이지스 레이더는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가 62배나 나온다. 근데 이지스 함에 탑재된 장병들 건강 지장 없지 않느냐. 사드 레이더는 이지스 레이더의 62분의 1밖에 전자파가 안 되는데 전혀 영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알고 있다. 얘기를 한 이후부터 이제 성주에서 전자파 측정도 안 된다. 괴담이 사라지면서 참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그 나머지 4개도 임시 배치하라고 했잖아요. 임시 배치하라고 했습니다. 했나요? 됐나요? 배치가? 그래서 그 부분이 애매한데요. 계속 그 당시에 뭐 바로 이제 ICBM 발사되면 바로 임시 배치하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안 되고 있는 거죠. 그죠, 막고 있으니까. 막고 있는 걸 핑계로 대고 있는데 할 의지가 없어서 안 한 것이 그러니까 현재 전문가들의 가장 큰 이야기는 말과 행동이 다른 거 아니냐. 말은 임시 배치하라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할 의사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제 그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라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 절차가 있고 공권력의 권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일단 촛불 들고 머리띠 들고 현수막 들면서 반대하면은 사드도 못 들어가고 군용 기름도 못 들어가고 헬기를 통해서 몰래 들어가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부에서는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권위는 촛불의 권위고 현수막과 피켓의 권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닌지 상당히 우려가스럽습니다. 마지막 5번째 이슈, 괌입니다. 휴가 다녀오셨나요? 휴가는 갔다 왔는데 지금 괌으로 가지는 못했습니다. 이 괌은 지금 휴가 얘기는 아니죠. 그럼 물론입니다. 이것 또한 상당히 지금 심각한 얘기일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죠. 북한의 이번에 그 전략군 사령관이라고 하는데요. 고전날은 대변인이 발표를 했는데 보다 구체화된 이야기를 전략군 사령관이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괌 주위에 4발의 ICBM, 그러니까 화성 12호 장기적으로 이제 ICBM으로 발전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괌은 그 한 5,000km 이상 떨어져 3,4,000km 떨어져 있는데요. 실제로 화성 12호는 약 사거리가 5,000 내지 6,000년 된다고 보기 때문에 괌에는 도달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걸 이용을 해서 괌의 포위, 즉 괌을 둘러싸는 그 괌이 이렇게 섬이 있으면 30-40km 떨어진 곳에다가 그 미사일을 네 군데를 발사를 해가지고 포위 발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아주 위협적인 발언이죠. 그 이전만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장소를 금명하지는 않았는데 근데 이와 같이 괌이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으니
아마 미국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주 거친 반응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이 자국 영토 근처에다가 미사일 쏘겠다고 하면은 이건 그야말로 상당히 좀 미국으로서는 불쾌하고 그야말로 이제 야 이거 전쟁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은데 예. 이래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또 내부 결속력이다. 예. 그렇게 평가절하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뭐 우리 정부 쪽에서는 네. 실제로 그 말은 강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카드는 별로 없는 거죠.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심지어 뭐 우리 홍준표 대표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지만 코리아 패싱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네. 실제로 이 북미 간에 벌어지고 있는 미사일 관련해서는 양당 사이에서 지금 심하게 지금 대립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우리 원래 문재인 대통령이 구상은 베를린 구상부터 해서 자기가 마치 북미 관계에 있어서 운전석에 앉았다. 라고 네. 표현하는데 말은 운전석에 앉았지만 실제로 두 당사자 북한과 미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을 무시하고 직접 이렇게 대립하는 형태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에 돼 있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그 전 세계적으로 보면 대부분 제재 국면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적 국면은 일관되게 지금 제재 국면 얼마 전에 그렇죠. 그 유엔에서도 강한 네. 제재가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정부 쪽에서 말은 제재를 한다고 하면서 어떤 뭐 남북 대화라든지 이런 걸 제안함으로써 어떤 정책의 일관성, 즉 전 세계와 공조된 차원에서의 어떤 정책 일관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북한에서 잠시 이 정책 일관성에 대해서 오판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자꾸 던져줌으로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제재 국면에 있는 모든 당사자들이 한 군데 허물어져 있다라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면 보다 더 이대로 강하게 나가도 되는구나라는 잘못된 시준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작용하게 되면 지금 오히려 이와 같은 제재 국면에서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미국에서는 뉴스 속보로 연일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협이 아주 커지고 있다라고 우려섞인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세계에서도 각지에서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 전쟁이 임박한 거 아니냐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는 내부 결속력이다라고 평가를 상당히 유보적으로 아주 편안하게 하고 있고 우상호 원내대표, 민주당 원내대표죠. 우상호 원내대표는 대화와 소통이 우선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남의 나라 이야기하듯이 현실적 위험이 아니라 아주 그렇게 현실 인식이 되고 있는지 지금 현재 걱정스럽습니다. 8월 9월 위기설이 있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21일부터 시작되는 한미 합동 훈련, 그렇죠.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 때문에 위기설이 있는데요. 뭐 저도 만약에 뭐 전면적으로 갈 거냐에 대해서는 가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렇죠. 김정은 정권이 그렇게 오판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문제는 예측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주변국 사정을 보지 않고 핵실험을 강행했다든지 이렇게 했을 네. 때 미국 대통령 트럼프도 역시 그에 못지않은 예측 불가능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진짜 우리가 우려하는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떨치지는 못하는데요. 물론 이제 뭐 전쟁 위기를 고양한다든 이런 생각은 전혀 없고, 다만 그 여기에 대한 어떤 조심성 있는 접근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도 역시나 마음이 무겁고 걱정스러운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언제나 즐거운 뉴스로 화기애애하게 웃으면서 이슈 5를 할 수 있을지 상당히 걱정이 앞섭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하게 될 경우에 공무원표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니까 못했었던 거예요.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건 필요하다 진행을 했었죠. 그 대가로 총선에서 공무원표 다 날아가 버렸죠. 사실 통치자라면 당장 내 임기 5년 동안 박수 받는 게 보다는 그 5년 이후, 10년 이후, 20년 이후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야 될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이경환 부대변님 아주 정확히 말씀을 지어가셨는데 당장은 문재인 케어 5년 동안은 지장 없이 아마 가능할 겁니다. 국민들 몇만 원씩, 몇십만 원씩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혜택은 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5년 이후에 보험료 2배, 3배 왕창 올려야 되고 그 이후 정부는 어떻게 감당하라고 하는 것인지 바로 이 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실무가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들었을지 그리고 재정에 대해서 정말로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정권이 5년에 유한한데 5년 동안 모든 기금을 다 써버리고 나면 그 다음 정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전혀 미래 세대를 생각하지 않는 그런 정책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당장은 조금 욕을 먹는다 하더라도 그 포퓰리즘적인 정책을 좀
순환을 시키고 적게 내세우면서 좀 재정 건전성을 계속 유지해가면서 좀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정책 그런데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난 총선 때 당 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좀 아쉽다라는 평이 나왔던 점이 뭐였냐면 왜 공무원 연금을 개혁하셔가지고 공무원표를 다 떨어지게 하셨냐라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살펴볼 때 공무원 연금도 사실 이것이 좀 더 많이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꿔야지만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개혁을 단행을 했죠. 역대 정부에서 모두 다 공무원 연금 개혁해야겠다는 필요성은 인정을 했었지만 포괄된다면 이거는 좋은 정책이 아니라 바로 그 아주 좋은 정책으로 유지돼 왔던 제도 자체를 없애는 꼴에 불과하죠. 그런데 이와 비슷할 정도로 지금 예상되는 것이 2023년도에 기금이 고갈된다고 돼 있고 심지어 2025년에는 적자가 약 20조 원에 이를 거다. 이런 그렇죠. 보도가 있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됩니다. 특히 이와 같은 것이 문제되는 것은 사실은 앞으로 우리나라에 왜 갈수록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된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약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많아지죠. 것이죠. 그럼 비용이 커지게 돼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지금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조금 더 많이 내고 혜택을 적게 가지는 구조로 그렇죠. 바꿔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지금 국민건강보험 지금 재정이 아주 안정적으로 되어 있는 건강보험을 손을 대 가지고 적게 내고 많이 혜택을 주는 구조로 가게 되면 지금 당장은 괜찮을지 몰라도 몇 년 뒤에 기금이 고갈됐을 때는 결국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더 나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세 번째 이슈 건강보험입니다. 예. 이것도 상당히 아주 논란이 많았고 시끄러웠던 사유였죠. 예. 자, 가장 우리가 관심을 가질 부분은 과연 국민건강보험공단 적립금 재정이 감당할 수가 있느냐 그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30조 6천억이나 들어가는 큰 사업인데. 그렇습니다. 그 과거 그 정부에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그렇죠. 맞아요. 제도의 그 효율성 네. 그리고 엄청난 그 재정 건전성 그리고 그렇죠. 내는 비용에 비해서 그 효과가 엄청나게 크다. 이것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도 배우러 많이 왔었는데요. 그렇죠. 지금 뭐 물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는 그 정책 자체가 국민을 위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혹시 그게 따라서 현재 국민 건강보험이 가지고 있는 재정 건전성이 악화돼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기금 자체가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할 사람이 개혁의 주체가 되었다. 우리 당에서 비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와 정의당에서 비판하고 있는 면입니다.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할 사람이 개혁의 주체가 되었다. 예, 그와 관련해서 우리 그 과학기술계 인사가 좀 재밌는 말 했는데요. 네. 당시 그 박기영 교수를 보고 박기영 그 혁신본부장이 된 걸 보고 승부 조작에 관여한 사람을 심판에 앉힌 셈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탁현민도 모자라서 박기영까지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아무리 비난을 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내 사람이다. 나는 그 사람을 쓰겠다 한다면 요지부동입니다. 불통의 달인 문재인 대통령. 적어도 탁현민, 박기영만큼은 국민들이 다 반대하는데 재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사람이 없고 그렇게 인재가 없으니까 다시 한번 재고를 부탁드립니다.